챕터 1. 평화로웠던 가정. 1985년 봄 서울 외곽 양천구 목동에 자리 잡은 작은 단독주택. 이곳에서 김철수 씨와 박순자 씨 부부는 세 자녀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장남 김도연 씨는 당시 25살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 삼성전자에 입사한 지 3년째였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으로 부모님께서 늘 자랑스러워하시는 아들이었죠. 둘째 김미영 씨는 23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국문학과를 나와 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섬세하고 감성적인 성격이지만 때로는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면도 있었어요. 막내 김성호 씨는 20살로 연세대학교 법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형과 누나에 비해 자유분방한 성격이었지만 머리가 영리해서 부모님의 기대를 받고 있었죠. 김철수 씨는 용산구에서 작은 플라스틱 제품 제조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직원 15명 정도의 작은 규모였지만 성실한 경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것도 다 너희들 때문이야.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박순자 씨는 전형적인 현모양처였습니다. 남편의 사업을 뒷바라지하면서도 세 자녀의 교육에 온 힘을 쏟았어요. 아침마다 도시락을 3개씩 싸서 보내고 밤늦게 들어오는 자녀들을 위해 항상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우리 도연이는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다더니 정말 기특해. 미영이도 학생들이 좋아한다고 하고 성우도 성적이 올라서 다행이야. 명절이 되면 집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떡국을 끓여 먹고 윷놀이를 하며 웃음꽃이 피었어요. 도연 씨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미영 씨는 어머니를 도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성호 씨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며 가족들을 웃게 만들었죠. 철수 씨의 공장은 80년대 말 경제 호황과 함께 크게 성장했습니다. 직원도 30명으로 늘고 매출도 2배 이상 증가했어요. 이 무렵 철수 씨는 목동의 집 외에도 공장 부지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좀 살만해졌구나. 얘들 결혼할 때 부담 없이 도와줄 수 있겠어. 순자 씨도 남편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며 저축에 힘썼어요. 90년대 초 도연 씨가 회사 동료와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상대는 같은 대학교 출신의 우수한 여성이었어요. 철수 씨 부부는 장남의 결혼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우리 집 대들보야. 집안 대대로 물려줄 게 별로 없지만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정신만큼은 이어받아라. 미영 씨도 94년에 같은 교사인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교사여서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이었지만 그리 풍족하지는 않았어요. 특히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생활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성호 씨는 법학과를 졸업한 후 사법고시에 도전했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98년에 합격하여 판사가 되었어요. 늦은 나이인 33세 결혼했지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덕분에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철수 씨의 사업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중국 제품과의 경쟁이 심해졌지만 품질과 기술력으로 꾸준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어요. 이 시기에 철수 씨는 목동 집을 크게 리모델링했습니다. 이제 손자 손녀들이 놀러와도 넓게 쓸 수 있겠구나. 세 자녀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자 부모님은 더욱 뿌듯해하셨습니다.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이면 10명이 넘는 대가족이 되었어요. 도연 씨는 회사에서 차장으로 승진했고 미영 씨는 교감 승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판사로서 인정받으며 순탄한 공직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자식들 다 잘 되어서 정말 고맙다. 이제 우리도 마음 편히 늙어갈 수 있겠어. 철수 씨와 순자 씨는 황혼기를 맞아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평생 모은 재산이 훗날 사랑하는 자식들 사이에 깊은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챕터 2. 갈등의 불씨. 2010년 가을 박순자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어머니였기에 가족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응급실로 실려간 순자 씨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큰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어요. 세 남매는 번갈아가며 병원에서 간병했습니다. 도연 씨는 회사 일을 미루고 어머니 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장남인데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깨어나시면 더 잘해드릴게요. 미영 씨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딸이 벌써 중학생이 됐어요. 손녀가 이렇게 크는 걸 보셔야죠. 성호 씨는 의료진과 상담하며 최선의 치료 방법을 찾아다녔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한 번 더 진단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한 달 후 순자 씨는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72년의 생애였어요. 장례식장에는 어머니의 생전 인덕을 그리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내를 잃은 철수 씨의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반려자를 잃은 슬픔에 급격히 몸이 쇠약해졌어요. 얘들아, 어머니 없으니까 아버지도 힘이 없구나. 이제 정말 늙었나 봐. 세 자녀는 아버지를 더욱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도연 씨는 주말마다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다녔고 미영 씨는 반찬을 해다 드렸습니다. 성호 씨는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대화 상대가 되어 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6개월 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씨가 아버지께 제안한 것입니다. 아버지, 혹시 모르니까 유언장을 써두시는 게 어떨까요?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철수 씨는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직 죽을 때가 됐나?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보자. 하지만 도연 씨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요즘 형제끼리 재산 문제로 싸우는 일이 많다고 해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니까 미리 정해두시죠. 미영 씨와 성호 씨는 이런 형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 갑자기 유언장 이야기를 꺼내는지 의아했어요. 미영 씨가 성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형이 요즘 이상하지 않아? 자꾸 유언장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 뭔가 속셈이 있는 것 같은데. 한편 철수 씨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2011년 봄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담배를 오랫동안 피운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아버지, 치료에 전념하세요.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암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했어요. 철수 씨는 자신의 시한부 선고를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시기에 도연 씨는 더욱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유언장을 써두셔야 해요. 저희를 위해서라도요. 결국 철수 씨는 유언장 작성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어떻게 할지는 고민이었어요. 도연아, 너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집은 장남인 제가 물려받고 나머지 재산은 셋이 나눠 갖는 게 어떨까요? 전통적으로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미영 씨는 이런 대화가 오가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알아서 공평하게 하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성호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워낙 공정한 분이니까 우리한테 불이익이 되게는 안 하시겠지. 하지만 도연 씨는 계속해서 아버지께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장남이고 또 가장 오래 집을 지켜왔잖아요. 동생들은 다 결혼해서 나갔는데 저는 부모님을 모시려고 집 근처에서 살고 있고요. 철수 씨는 아들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도연 씨가 가장 자주 찾아왔고 병원 일도 많이 도와줬거든요. 2011년 여름 철수 씨는 마침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도연 씨의 제안대로였어요. 목동의 집과 그 땅은 장남 도연에게, 공장 부지와 예금은 세 남매가 균등 분할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한 후 철수 씨는 도연에게만 그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도연아, 이제 내가 우리 집안의 가장이야. 동생들도 잘 챙겨주고. 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미영 씨와 성호 씨는 유언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공평하게 나눠주실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세 남매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씨는 자신이 집을 물려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동생들에게는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교사 월급만으로는 빠듯했거든요. 여보, 아버지 재산 상속받으면 아이들 대학 등록금은 걱정 안 해도 되겠지? 성호 씨는 판사 월급을 받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이었지만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도 크고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나중에 상속받으면 우리도 그 근처로 이사 갈 수 있을 텐데.
각자의 속내는 달랐지만 표면상으로는 여전히 화목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둘러싼 갈등의 씨앗은 이미 뿌려져 있었어요. 챕터 3. 유언장의 등장. 2012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의 날에 김철수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과 1년간 투병하다가 7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것이었어요. 장례식장에는 고인의 인품을 기리는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공장 직원들, 동네 이웃들, 친척들까지 모두가 철수 씨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어요. 철수 형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너무 일찍 가셨어. 그러게 말이야. 자식들 다 훌륭하게 키워놓고 가시니 그나마 다행이지. 장례식을 마치고 49제까지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상속 문제였어요. 3월 어느 화창한 봄날 세 남매는 목동의 부모님 집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셋이 함께 모인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어요. 도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버지 유언에 따라 상속 문제를 정리해야겠어. 미영 씨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셨어? 나는 못 들었는데. 응, 유언장을 써두셨어. 내가 보관하고 있었거든. 성호 씨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형, 그런 중요한 걸 왜 혼자만 알고 있었어? 도연 씨는 가방에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만 말씀해 주셨어. 장남이니까 맡아두라고 하시더라고. 유언장의 내용이 읽혀지자 미영 씨와 성호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영 씨가 먼저 반발했습니다. 이게 뭐야? 집이 제일 비싼 건데 그걸 형 혼자 가져간다고. 미영아, 이건 아버지의 뜻이야. 나도 어쩔 수 없어. 성호 씨도 화가 났습니다. 형, 정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아니면 형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라고 한 거야? 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아버지를 조종했다고 그래? 미영 씨는 유언장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유언장이 정말 법적 효력이 있는 거야? 공증도 안 받았는데? 자필 유언장도 법적 효력이 있어. 성우가 판사니까 더 잘 알 거 아니야. 성호 씨는 유언장을 검토해 봤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형, 솔직히 말해봐.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라고 유도한 거 아니야? 야, 정말 그런 말 하지 마. 아버지가 장남인 나한테 집을 물려주고 싶어 하셨어. 전통적으로도 그런 거잖아. 미영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전통이야? 지금이 몇 년도인데. 요즘엔 다 공평하게 나누는 거야. 그래도 아버지 뜻이니까 따라야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성호 씨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형, 이렇게 되면 재산 분배가 너무 불공평해. 집값이 공장 부지와 예금을 합친 것보다 더 비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그렇게 정하신 건데. 미영 씨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형, 우리가 아버지를 덜 사랑했다고 생각해? 나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매일같이 반찬 해다 드렸는데. 미영아, 그런 게 아니야. 나도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성호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 나는 이 유언장 인정 못해.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아버지가 평생 공평을 강조하셨는데 이렇게 불공평하게 유언을 남기실 분이 아니야. 분명 형이 뭔가 했을 거야. 도연 씨는 화를 냈습니다. 야, 내가 아버지한테 뭘 했다고 그래? 나는 아버지 말씀대로 하는 것뿐이야. 그날 밤 미영 씨는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여보, 형이 너무 하는 것 같지 않아? 집값만 해도 5억은 될 텐데 우리는 공장 부지 팔아서 1억씩 나눠 갖자는 거야. 미영 씨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성호 씨도 아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형이 아버지를 이용한 것 같아. 아버지가 병드신 틈을 타서. 다음 날 미영 씨와 성호 씨가 다시 만났습니다. 미영 씨가 말했습니다. 성우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이건 너무 불공평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유언장의 진위부터 확인해 봐야겠어. 어떻게? 아버지 친필인지 감정을 받아보자.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 정상적인 판단 상황에서 쓰신 건지도 따져봐야 해. 성호 씨는 법조계 지인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유언장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본 거예요.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이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영 씨는 이 소식을 도연 씨에게 전했습니다. 형, 우리 법적 대응할 거야. 이 유언장 인정 못해. 도연 씨는 당황했습니다. 야, 정말 그럴 거야? 형제끼리 법정에서 싸운다고? 형이 먼저 불공평하게 한 거잖아.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해서 평생 우애 좋던 세 남매는 서로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사랑보다는 재산에 대한 욕심이 앞서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챕터 4. 법정으로 간 형제. 2012년 6월 미영 씨와 성호 씨는 도연 씨를 상대로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이 열린 날 세 남매는 각각 변호사를 대동하고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평생 한 가족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원고와 피고로 마주 앉게 된 것이었어요. 원고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피고 김도연은 아버지가 병환 중일 때 정상적인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타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유언장을 작성하게 유도했습니다. 도연 씨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고인의 유언은 자필로 작성된 명확한 의사표시입니다. 장남에게 가업을 잇게 하려는 전통적인 가치관의 표현일 뿐입니다. 재판부는 우선 유언장의 진위 여부부터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필적 감정을 통해 정말 철수 씨가 직접 쓴 것인지 조사한 거예요. 감정 결과 유언장은 철수 씨의 친필이 맞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호 씨가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공평을 중시하신 분입니다. 우리 셋을 차별 없이 사랑해 주셨는데 이렇게 불공평한 유언을 남기실 분이 아닙니다. 미영 씨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아버지는 저희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모두 똑같이 소중하다고.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장남만 특별히 대우하는 유언을 남기신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도연 씨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했습니다. 하지만 증인께서는 아버지의 유언 작성 과정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죠.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형이 계속 아버지께 유언장을 쓰시라고 종용했다는 건 사실이에요. 재판이 계속되면서 형제 간의 감정도 더욱 악화됐습니다. 법정 밖에서도 날선 대화들이 오갔어요. 성호 씨가 도연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형, 아직이라도 합의하자. 집값의 일부라도 우리한테 나눠줘. 야, 나도 법정에서 판결 나면 따를 거야. 근데 지금 와서 합의는 무슨 소리야? 미영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형은 정말 양심이 없어. 아버지 마음을 이용해서 혼자만 이득 보려고 하다니. 내가 언제 아버지를 이용했어? 아버지가 장남인 나한테 집을 물려주고 싶어 하셨던 거야. 그럼 왜 우리한테는 미리 말 안 했어? 혼자서 아버지 설득해놓고. 법정에서의 공방은 점점 치열해졌습니다. 원고 측은 도연 씨가 아버지의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타서 유언장 작성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어요. 원고 측 변호사가 의료진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철수 씨를 담당했던 김영수 주치의였어요. 환자 김철수 씨의 2011년 하반기 상태는 어땠습니까? 폐암이 진행되면서 상당히 쇠약한 상태였습니다. 진통제를 자주 복용해야 했고 때로는 의식이 흐릿한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중요한 법정 문서를 작성할 만한 판단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의학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진통제의 영향으로 평상시와 같은 명확한 판단력을 유지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연 씨 측 변호사도 맞받아쳤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 환자가 일상적인 대화나 의사 결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는 아니었으니까요. 재판이 1년 넘게 계속되면서 세 가족 모두 지쳐갔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무엇보다 가족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어요. 도연 씨의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쯤 되면 적당히 타협하는 게 어때? 형제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데. 아니야. 아버지 유언을 내가 지켜야지. 지금 포기하면 아버지께 죄송하잖아. 미영 씨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미영 씨에게 조언했어요. 여보, 소송비로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은데 정말 끝까지 갈 거야? 응, 이건 원칙의 문제야. 형이 불공평하게 한 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성호 씨는 판사 신분이라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성호야, 내 가족사가 법조계에서도 얘기가 나오더라. 판사가 가족 소송에 연루되면 이미지가 안 좋은데. 저도 어쩔 수 없어요.
형이 너무 독단적으로 행동해서요. 2013년 봄 1심 재판부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 원장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유 원장이 피상속인의 친필임이 감정을 통해 확인되었고 작성 당시 정상적인 의사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고 측은 즉시 항소했습니다. 성호 씨가 기자들에게 말했어요. 1심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도연 씨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법적으로 인정받아 다행입니다. 이제 동생들도 아버지 뜻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하지만 항소심도 1심과 같은 결과였습니다. 2014년 가을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도연 씨의 승리로 확정됐어요. 최종 판결이 나온 후 세 남매는 법정 앞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성호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형, 법적으로는 형이 이겼지만 형제로서는 실망이야. 미영 씨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 이제 우리는 남남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도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승소했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거든요. 가족을 잃고 얻은 승리였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2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챕터 5. 남은 것들. 2015년 새해 도연 씨는 목동의 큰 집에서 혼자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온 가족이 모여 북적였을 명절이지만 이제는 쓸쓸함만 가득했어요. 아내가 동생들에게 연락해보자고 제안했지만 도연 씨는 법정에서 그렇게 대한 상황에서 자신의 연락을 받아줄 리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제로 미영 씨와 성호 씨는 형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차단했고 공통된 지인들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미영 씨는 친구들에게 자신에게는 형이 없으며 그런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성호 씨도 마찬가지로 형이라고 부르기도 싫고 그냥 남이라고 했습니다. 도연 씨는 법적 승리를 얻었지만 실제 상속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공장 부지와 예금을 동생들과 나눠야 했는데 그들이 협조하지 않았거든요. 공장 부지 매각 동의를 요청했지만 미영이는 전화도 받지 않았고 성호는 아예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상속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공동 소유가 된 재산들을 분할하려면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감정이 상한 동생들은 비협조적이었어요. 결국 또다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이었죠. 또 다른 법정 공방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한편 미영 씨는 교사 생활을 계속하면서도 마음의 상처를 달래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이나 학부모들 사이에서 가족 소송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미영 선생님 집안이 유산 소송으로 유명해졌다는 말들을 들을 때마다 미영 씨는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의 의지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족의 명예에 먹칠을 한 셈이었거든요. 중학생 딸이 왜 큰아버지랑 싸우는지 친구들이 우리 집이 법정에서 싸웠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물어봤지만 미영 씨는 어른들 문제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답변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성호 씨도 판사로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가족 간 상속 소송에 연루된 판사라는 점이 법조계에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였거든요. 동료들이 집안일 때문에 힘들겠다며 판사가 가족 소송에 얽혀 있다는 시선이 부담스러워 성호 씨는 승진에도 영향을 받을까봐 걱정했습니다. 2016년 재산분할 소송도 결국 마무리됐습니다. 공장 부지는 매각되어 현금으로 분할됐고 예금도 3등분 됐어요. 하지만 매각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세금, 변호사 비용 등을 제하고 나니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가 받은 몫은 약 8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것뿐인지 이거 받으려고 형이랑 그렇게 싸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호 씨도 같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비용만 해도 몇 천만 원 나갔는데 정작 받은 건 이것뿐이라고 허탈해했습니다. 도연 씨는 집을 얻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관리비도 만만치 않았고 무엇보다 곳곳에 가족의 추억이 서려 있어서 견디기 힘들었어요. 아내가 이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자고 제안했지만 도연 씨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집이라며 팔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 남매 각자의 삶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도연 씨는 회사에서 부장으로 승진했지만 가족 없는 성공은 공허했어요. 동료들이 회식 자리에 가족분들도 모시자고 제안할 때마다 도연 씨는 그냥 넘어가겠다며 거절했고 이런 상황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영 씨는 교감으로 승진했지만 집안 분위기는 어두웠습니다. 형과의 갈등이 가정에도 영향을 미쳤거든요. 딸이 엄마가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한지 작은 아버지 얘기만 나와도 화내는 이유를 묻자 미영 씨는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아이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성호 씨는 결국 지방 법원으로 전보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가족 소송 이야기가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아내가 정말 지방으로 가야 하는지 애들 학교 문제도 있다고 걱정했지만 성호 씨는 서울에서는 계속 그 얘기가 나온다며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18년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연 씨가 직장에서 사고를 당해 병원에 실려간 것이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연 씨의 아내는 고민 끝에 미영 씨에게 연락하여 오빠가 사고가 났으니 병원에 와달라고 그래도 형제가 아니냐며 한 번만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미영 씨는 한참을 고민한 후 미안하지만 갈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성호 씨에게도 같은 연락이 갔지만 형하고는 연락을 끊기로 했다며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도연 씨는 병원 침대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너무 쓸쓸했어요. 아내가 괜찮다며 자신이 있다고 위로했지만 도연 씨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2021년 현재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9년이 지났지만 세 남매의 관계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재산은 손에 넣었지만 정작 소중한 가족은 잃어버렸어요. 도연 씨는 목동의 큰 집에서 홀로 살며 매일 부모님 사진 앞에서 차를 올립니다. 미영 씨는 받은 유산으로 아이들 교육비를 충당했지만 마음의 허전함은 채우지 못했어요. 성호 씨는 지방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지만 서울에 있는 형제들에 대한 그리움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돈과 집뿐이었습니다. 그 어떤 재산도 잃어버린 가족의 사랑을 되돌려 줄 수는 없었어요. 부모님이 평생 쌓아 올린 재산은 자식들 손에서 가족을 파괴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3명의 자녀들은 이제 명절에도 제사에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녀들, 즉 손자, 손녀들도 서로를 사촌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김철수 씨와 박순자 씨 부부가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이라는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분의 영정 사진만이 각각 다른 곳에서 자식들의 차례를 받으며 깨어진 가족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